3시간도 채 되지 않아 사위 준혁이 막 출장에서 돌아온 사이였다. 어린 손녀 지아가 학교에서 돌아왔는데 두 눈은 울어서 퉁퉁 부어 있었다. 지아는 내 귀에 대고 조용히 속삭였다. 할머니, 저 여기서 나가고 싶어요. 아빠가 너무 무서워요. 우리 집에 도착해서 지아는 떨리는 손으로 내게 작은 녹음기 하나를 건넸다. 내가 재생 버튼을 누르자마자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다. 그동안 내 사위 중에 풀려 주저앉고 말았다. 안녕하세요. 당신도 여기에 와주셔서 정말 반갑습니다. 만약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고 댓글로 제 복수 이야기를 어디서 들으셨는지 알려주세요. 제 이야기가 얼마나 멀리 퍼져나갔는지 알고 싶습니다. 나는 익숙한 돌길을 걷고 있었다. 손에는 무거운 장바구니가 들려 있었다. 겨우 아침 9시인데도 해는 벌써 뜨겁게 대지를 달구기 시작했다. 땀이 이마를 흥건하게 적셨다. 딸 서연의 집으로 가는 길이었다. 우리 집에서 겨우 3블록 떨어진 곳이었다. 내가 나무 대문을 살며시 밀자 문은 미세하게 삐걱거리는 소리를 냈다. 안은 고요했다. 천장에 선풍기가 윙윙거리는 소리만이 들릴 뿐이었다. 사위 준혁은 거실 한가운데 서 있었다. 그의 사무복은 티 하나 없이 깔끔했고 머리카락은 단정하게 빗어 넘겨져 있었다. 익숙한 검은색 여행 가방이 소파 옆에 기대어 있었고 그는 막 떠날 채비를 하고 있었다. 그는 나를 보며 내가 한 번도 진심이라고 느껴본 적 없는 그저 형식적인 미소를 지어 보였다. 미숙 어머님, 며칠 동안 집이랑 지하를 잘 부탁드립니다. 제가 출장이라 며칠 뒤에나 돌아올 것 같아요. 그의 목소리에는 이 대화를 서둘러 끝내고 싶어하는 마음이 역력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미 익숙한 풍경이었다. 준혁은 자주 업무 때문에 출장을 갔고 서연은 늘 일에 바빴다. 그래서 그들은 종종 내 어린 손녀 지아를 집에 혼자 두곤 했다. 지아는 올해 겨우 10살이었다. 서연과 그녀의 첫 남편 민준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였다. 이맘때쯤이면 지아는 아마 평소처럼 일찍 학교에 갔을 터였다. 나는 지아의 식사에 대해 몇 가지 질문을 했고 서연의 최근 업무 스트레스가 좀 나아졌는지도 물었다. 하지만 준혁은 단음절로 짧게 대답할 뿐이었고 틈틈이 손목시계를 훔쳐봤다. 택시가 밖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이제 가봐야 합니다. 그는 말했다. 여행 가방을 끌자 바닥에 미세한 끌리는 소리가 났다. 나는 그를 문 앞까지 배웅했고 택시가 골목 끝에서 사라지는 것을 지켜봤다. 나는 다시 집 안으로 들어와 문을 닫고 머릿속을 맴도는 온갖 잡념들을 해서 쫓아내려 했다. 집은 깨끗했지만 나는 부엌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아침 식사 설거지가 아직 싱크대에 쌓여 있었고 세탁 바구니에는 지아의 티셔츠 몇 벌이 있었다. 나는 모든 것을 정리하고 세탁기에 넣은 다음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켰다. 거의 정오가 되어 나는 소파에 앉아 시원한 레모네이드를 마시며 쉬고 있었다. 지아의 얼굴이 내 머릿속에 떠올랐다. 그 아이는 내게 가장 큰 기쁨이었다. 빛나는 미소와 밝은 눈을 가진 아이. 학교에서 지아를 데리고 올 때마다 내 영혼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다. 마치 지아가 들려주는 이야기 하나하나에 내 젊음이 되돌아오는 것만 같았다. 하지만 최근 들어지 않은 말이 줄었고 미소도 점점 사라졌다. 아마 아이가 자랐거나 준혁에게 아직 완전히 익숙해지지 않아서일 거라고. 어쨌든 이 아이는 친아버지 민준을 여전히 아주 많이 사랑했다. 비록 민준이 서연과 지아의 삶에 거의 나타나지 않지만 말이다. 오후가 되어 나는 찬 가방을 들고 초등학교를 향해 걸어갔다. 학교 정문은 사람들로 북적였다. 부모님들의 제잘거리는 소리가 마치 참새 때처럼 시끄러웠다. 나는 한쪽 구석에 서서 교문에서 쏟아져 나오는 아이들의 인파에 시선을 고정했다. 다른 아이들은 뛰어다니고 웃으며 신나게 부모님들에게 성적표를 보여주거나 이야기를 나누었다. 하지만 나는 기다리고 또 기다려도 지아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내 위가 쥐어짜는 듯 아파오기 시작했다. 나는 발 뒤꿈치를 들고 인파 너머를 보려 했었다. 마침내 지아가 나오는 것을 보았다. 아이는 가장 마지막이었다. 무거운 책가방이 어깨에 걸려 있었고 고개를 숙인 채 아주 천천히 걸어왔다. 마치 온 세상의 무게가 그 작은 등에 짊어진 듯했다. 지아야, 나는 크게 외치며 손을 흔들었다. 아이는 화들짝 놀라 고개를 들었다가 이내 다시 숙였다. 지아가 가까이 왔을 때 나는 아이의 얼굴을 보고 거의 숨을 멎을 뻔했다. 얼굴은 창백했고 두 눈은 울어서 퉁퉁 부어 있었다. 평소의 천진난만한 미소는 사라지고 무언가를 숨기려는 듯 지친 표정만이 남아 있었다. 내 심장이 죄어들었고 가슴에 격렬한 통증이 밀려왔다.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아이의 손을 잡고 물었다. 지아야, 아가, 무슨 일이니? 학교에서 무슨 일 있었니? 지아는 아무 말 없이 고개만 저을 뿐이었다. 날씨는 더웠지만 아이의 손은 내 손 안에서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더 묻고 싶었지만 아이의 공허한 눈빛을 보고 나는 말을 삼켰다. 나는 아이의 손을 꽉 잡고 학교 근처 버스 정류장으로 데려갔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지아는 내게 바싹 붙어 앉아 책가방을 끌어안고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내가 무슨 말을 물어도 고개만 끄덕이거나 저을 뿐 버스 바닥에 시선을 고정하고 있었다. 내 마음속 불안감은 점점 더 커져 무거운 돌덩이처럼 가슴을 짓눌렀다. 서연의 집 문이 우리 뒤로 닫히는 소리가 길고 불안했던 하루의 마침표를 찍는 듯했다. 나는 지아에게 신발을 벗으라고 말하며 최대한 평온한 목소리를 유지하려 했었다. 하지만 내 마음은 초조함으로 들끓고 있었다. 지아는 그저 그 자리에 서서 책가방을 꽉 끌어안은 채 고개를 들려하지 않았다. 나는 부엌으로 가서 따뜻한 우유 한 잔을 준비해 식탁 위에 놓았다. 컵에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지만 지아는 건드리지도 않고 그저 앉아서 바닥을 공허하게 응시하고 있었다. 마치 세상의 무게가 그 여린 어깨를 짓누르는 듯했다. 나는 의자를 끌어와 아이 옆에 앉았다. 손을 지아의 어깨에 올리고 최대한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지아야, 아가, 할머니한테 학교에서 무슨 일 있었는지 말해줘. 나는 애써 미소 지으려 했고 평소의 내 표정이 아이의 입을 열게 하기를 바랐다. 하지만 지아는 고개만 젓고 입술을 굳게 다물었다. 작은 손은 책가방 끈을 꽉 움켜쥐어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변했다. 계속 해묻고 싶었지만 퉁퉁 부은 아이의 눈을 보고 나는 참았다. 상황이 아주 좋지 않다는 것을 알았지만 아이가 아직 준비되지 않았다면 간여하고 싶지 않았다. 갑자기 지아의 내면에서 무언가가 무너져 내렸다. 아이는 비명을 지르더니 이내 서럽게 울기 시작했다. 날카로운 울음소리가 칼날처럼 내 심장을 찔렀다. 아이는 떨기 시작했고 어깨를 움츠린 채 흐느끼며 겨우 몇 마디를 토해냈다. 할머니, 저 여기서 나가고 싶어요. 아빠가 너무 무서워요. 아이의 목소리는 거의 옹알이에 가까웠지만 한마디 한마디가 내 영혼을 꿰뚫어 나를 그 자리에 얼어붙게 만들었다. 아빠라고? 준혁이를 말하는 거니? 뭐가 무서운데? 할머니한테 말해줘, 아가. 나는 침착함을 유지하려 했었지만 내 목소리는 이미 떨리고 있었고 심장은 가슴 밖으로 튀어나올 듯이었다. 지아는 절망적으로 고개를 저으며 눈물을 흘렸다. 저 더 이상 여기 있고 싶지 않아요, 할머니. 제발요. 아이는 나를 꽉 끌어안고 얼굴을 내 가슴에 파묻었다. 따뜻한 숨결이 느껴졌다. 나는 두 팔로 아이를 감싸고 등을 토닥였지만 나 자신이 질식할 것만 같았다. 준혁, 서연의 의지처라고 생각했던 남자, 지아에게 좋은 새아빠가 되어줄 것이라고 생각했던 남자. 나는 믿을 수 없었다. 하지만 지아의 눈에 비친 그 공포는 10살짜리 아이가 꾸며낼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나는 아이를 위로했다. 괜찮아, 괜찮아. 아가,
다 괜찮을 거야. 할머니가 너를 여기서 데리고 나갈 거야. 무서워하지 마. 할머니가 여기 있어. 하지만 사실 나도 두려웠다. 내가 곧 직면하게 될 일이 내 감당 능력을 훨씬 넘어설까봐 두려웠다. 내게 다른 선택지는 없었다. 나는 지아를 우리 집으로 데려가기로 결정했다. 여기서 겨우 세 블록 떨어진 곳이었다. 나는 아이의 손을 잡고 무거운 책가방을 들고 서연의 집을 나섰다. 지아는 고개를 숙인 채 달을 질질 끌며 내 옆을 걸었다. 나는 더 이상 묻지 않고 그저 아이의 손을 꽉 잡고 안정감을 전해주려 했었다. 우리 집에 돌아와 나무 대문이 뒤에서 닫히자 나는 겨우 한숨을 돌릴 수 있었다. 우리 집은 작지만 아늑했고 남편 정훈과의 추억으로 가득했다. 나는 지아를 거실로 데려가 소파에 앉혔다. 아가 여기 있어. 할머니가 물 한 잔 가져다 줄까? 나는 목소리를 밝게 하려 애쓰며 말했다. 하지만 지아는 여전히 책가방을 꽉 끌어안고 놓지 않았다. 나는 아이 옆에 앉아 조심스럽게 아이의 손을 책가방에서 떼어냈다. 힘 빼, 지아야. 여기는 할머니랑 너밖에 없어. 아무도 너를 해치지 않을 거야. 지아는 잠시 망설이다가 내 눈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책가방 지퍼를 열었다. 아이는 안에서 작고 검은 녹음기 하나를 꺼냈다. 낡아 보였고 마치 값싼 장난감 같았다. 아이는 그것을 식탁 위에 놓았다. 손은 여전히 멈추지 않고 떨렸다. 지아는 다른 사람이 들을까봐 두려운 듯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할머니, 이거 들어봐요. 내 심장이 쿵 하고 떨어졌다. 불길한 예감이 온몸을 완전히 덮쳤다. 나는 차가운 손가락으로 녹음기를 집어들고 재생 버튼을 눌렀다. 먼저 위민거리는 소리가 들리더니 딸깍 하는 소리가 나며 무언가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이어서 준혁의 목소리였다. 낮고 절제된 내 피를 얼어붙게 만드는 차가운 어조였다. 지아야, 나왔어. 녹음 속 지아의 목소리는 약하고 끊겼다. 아빠, 안 돼요. 무서워요. 내 핏줄 속 피가 얼어붙는 것 같았다. 준혁은 계속해서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위협적으로 압도적이었다. 네가 엄마한테 말하면 엄마는 너를 버릴 거야. 엄마를 슬프게 하고 싶지 않지? 이건 우리만의 비밀이야. 나는 지아의 흐느낌을 들었다. 희미한 울음소리가 내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놓았다. 준혁은 계속해서 말했다. 부드럽지만 거짓된 목소리가 내 온몸에 소름을 돋게 했다. 착하게 굴어 저항하지 말고. 네가 착하게 굴지 않으면 엄마가 모든 것을 알게 될 거고 그럼 너는 엄마를 잃게 될 거야. 다음으로 들린 소리는 의자가 바닥에 긁히는 삐걱거리는 소리였다. 이어서 지아의 공포에 찬 비명소리가 터져나왔다. 안 돼요. 제발 안 돼요. 나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몸이 떨렸다. 녹음기가 내 손에서 미끄러져 식탁 위에 떨어지며 둔탁한 소리를 냈다. 하지만 녹음은 계속되고 있었다. 준혁의 목소리는 더 낮고 깊어졌고 한마디 한마디 힘주어 말했다. 조용히 해. 만약 누구라도 이걸 알게 되면 모두가 너를 싫어할 거야. 너를 나쁜 아이라고 말할 거야. 방 안의 공기는 얼어붙은 듯 했지만 나는 더 이상 아무 소리도 들을 수 없었다. 머리가 어지러웠고 거대한 고통과 분노가 가슴에서 치솟아 나를 갈기갈기 찢는 것 같았다. 지아는 서럽게 울면서 얼굴을 식탁에 파묻었다. 아이의 어깨는 흐느낄 때마다 들썩였다. 집에 아무도 없을 때마다 아빠가 저를 만졌어요. 할머니. 항상 간지러운 곳을 만지려 했어요. 아이는 끊기며 말했다. 엄마한테 여러 번 말했지만 엄마는 저를 믿어주지 않았어요. 오히려 제가 이야기를 지어낸다고 야단쳤어요. 나는 달려가 아이를 끌어안았다. 내 심장이 산산조각 나는 것을 느꼈다. 내 아가. 나는 눈물을 흘리며 나지막이 말했다. 떨리는 손으로 녹음기를 껐다. 단 1초도 더 그 소리를 견딜 수 없었다. 그 목소리, 그 어조는 마치 칼날이 계속해서
나를 찌르는 것만 같았다. 너무 무서워요, 할머니. 저 더 이상 그 집에 있고 싶지 않아요. 지아는 얼굴을 내 가슴에 파묻고 작은 손으로 내 옷을 꽉 움켜쥐며 흐느꼈다. 나는 아이를 끌어안고 위로했지만 나 자신도 떨고 있었다. 공포와 분노 그리고 무력감이 내 안에서 뒤섞였다. 준혁, 내가 그토록 올바르다고 생각했던 남자, 사연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생각했던 남자가 악마였다니. 그리고 지아, 내 어린 소녀는 가장 안전해야 할 그 집에서 이 모든 것을 홀로 감당하고 있었다. 나는 지아에게 손수건을 건네 얼굴을 닦아주며 침착함을 유지하려 했었다. 두려워하지 마, 아가. 할머니가 여기 있어. 아무도 너를 다시 해치게 두지 않을 거야. 나는 아이에게 말했다. 지금부터는 모든 것이 평온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마음속으로는 알고 있었지만 말이다. 나는 부엌으로 가서 따뜻한 닭곰탕 한 그릇을 떠서 아이 앞에 놓았다. 좀 먹어봐. 할머니랑 이야기하려면 힘이 필요해. 하지만 지아는 고개만 저을 뿐 내게 더 바싹 기댔다. 마치 이곳에서만 안전함을 느끼는 듯했다. 나는 그곳에 앉아 아이를 안고 피곤에 지쳐 잠이 드는 것을 지켜봤다. 퉁퉁 부은 눈, 작은 손은 여전히 녹음기를 꽉 움켜쥐고 있었다. 마치 그것이 마지막 친거라도 되는 듯. 나는 아이의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다. 잠든 지아, 고통에 시달린 그 천진난만한 얼굴을 보며 나는 알았다. 이 순간부터 아이와 나의 삶은 결코 평온했던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을 것이라는 것을. 밤이 찾아오고 나의 작은 집은 고요함에 잠겼다. 벽에 걸린 시계의 똑딱거리는 소리만이 들릴 뿐이었다. 지아는 내 옆에서 잠들어 있었다. 불규칙한 숨소리, 불안한 잠이었다. 나는 침대 옆에 앉아 아이의 부드러운 머리카락을 살며시 쓰다듬었다. 손가락 사이로 스치는 머리카락, 칸 오란 오리 어린 시절의 지아를 떠올리게 했다. 아이는 내 품에 안겨 이야기를 해달라고 졸랐었다. 하지만 지금은 그 천진난만한 얼굴에 고통이 가득했고 퉁퉁 부은 눈에는 여전히 공포가 서려 있었다. 내 마음은 무거웠다. 마치 커다란 돌덩이가 가슴을 짓누르는 것만 같았다. 나는 전화를 들어 딸 서연의 번호를 눌렀다. 언제 돌아오는지 묻고 싶었다. 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싶었다. 소리 높여 딸에게 딸이 어떤 고통을 겪고 있는지 깨닫게 해주고 싶었다. 하지만 전화는 울리고 또 울려도 아무도 받지 않았다. 나는 한숨을 쉬며 전화를 내려놓았다. 무력감이 밀려왔다. 서연은 그렇게 일에 바빴다. 그 수많은 큰 프로젝트에 바빴고 준혁과 함께 있다고 스스로 믿는 행복한 삶에 바빴다. 그녀는 보지 못했던 걸까? 자신의 살과 피인 지아가 그 집에서 파괴되고 있다는 것을. 거의 밤 10시가 되어 지아는 깜짝 놀라 잠에서 깼다. 아이는 공포에 질려 주위를 둘러보았다. 눈빛은 두려움으로 가득했다. 마치 악몽에서 벗어난 듯. 아이는 나를 꽉 끌어안았고 떨리는 작은 손으로 내 옷을 옮겨쥐었다. 할머니, 무서워요. 아이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고 약했다. 마치 모든 기운을 소진한 듯. 새아빠가 돌아와서 제가 할머니한테 말했다는 걸 알면 저를 야단칠 거예요. 지금은 또 저한테 뭐랄까요? 할머니. 지아의 한마디가 비수처럼 내 심장을 찔렀다. 나는 아이의 어깨를 꽉 잡고 마음속 분노와 불안으로 가득했지만 목소리는 평온하게 들리도록 있었다. 걱정 마. 지아야, 할머니가 여기 있어. 아무도 너를 다시 해칠 권리가 없어. 할머니가 약속할게. 나는 지아를 도와 조심스럽게 눈물을 닦아주었다. 방 한 구석에는 녹음기가 여전히 차갑고 침묵하는 증인처럼 놓여 있었다. 나는 그것을 쳐다보고 싶지도 않았다. 하지만 그것만이 지아의 고통이 거짓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나는 예전에 돌아가신 남편, 정훈이 작은 물건들을 담아두던 낡은 금속 상자를 찾았다. 녹음기를 그 안에 넣고 녹슨 낡은 열쇠로 잠갔다. 봐, 지아야.
나는 아이에게 미소를 지어 보이며 말했다. 네 증거는 안전해. 아무도 그걸 가져갈 수 없어. 지아는 고개를 끄덕였다. 눈빛은 전보다 덜 두려워 보였다. 하지만 아이는 여전히 내게 바싹 붙어 있었다. 마치 내가 유일한 피난처라도 되는 듯. 나는 아이를 부엌으로 데려가 남은 닭곰탕을 다시 데웠다. 탕은 향긋했지만 지아는 그저 바라볼 뿐 먹으려 하지 않았다. 조금만 먹어봐, 지아야. 나는 부드럽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아이를 재촉했다. 할머니랑 계속 이야기하려면 힘이 필요해. 지아는 망설이다가 수저를 들었다. 하지만 탕을 입으로 가져가려 할 때 눈물이 다시 볼을 타고 흘러내려 글쎄 떨어졌다. 죄송해요, 할머니. 아이는 쉬어버린 목소리로 옹알거렸다. 할머니를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내 목이 메었고 눈물도 왈칵 쏟아졌다. 나는 아이의 얼굴을 닦아주고 내게 끌어당겼다. 네 잘못이 아니야, 아가. 미안하다고 말해야 할 사람은 할머니야. 더 일찍 알아차리지 못하고 더 일찍 너를 보호하지 못해서 미안해. 나는 아이에게 낡은 잠옷 한 벌을 갈아입혔다. 서연이 어렸을 때 입던 옷이었다. 옷장 속에 계속 보관해 두었던 옷이었다. 아이는 내 옆에 누웠다. 정훈과 내가 수많은 밤을 함께 보냈던 낡은 나무 침대 위였다. 나는 서연에게 어렸을 때 자주 불러주던 노래를 나지막이 흥얼거렸다. 지아의 숨소리는 점차 평온해졌지만 나는 이 잠이 아이의 마음속 악몽을 달래줄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나는 누워 눈을 감았지만 생각은 멈추지 않았다. 과거의 일들이 슬로우 모션 영화처럼 다시 재생되었다. 10여 년 전 갑작스러운 뇌졸중으로 나를 떠난 나의 착한 남편 정훈이 떠올랐다. 그가 살아있을 때는 이 집은 늘 웃음과 이야기로 가득했다. 그때는 서연과 민준이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였다. 민준은 성실하고 착한 남자였다. 그는 내 딸을 늘 사랑스러운 눈으로 바라봤다. 그들이 결혼하던 날 서연은 단순한 흰색 웨딩드레스를 입고 빛나는 얼굴로 서 있었고 민준은 초등학생처럼 얼굴을 붉히며 서연의 손을 긴장한 듯 잡고 있었다. 나는 그곳에 서서 눈물을 흘렸다. 슬퍼서가 아니라 내 딸이 좋은 남자를 만난 것을 보고 행복해서였다. 나중에 지아가 태어났다. 햇살처럼 우리 가족 전체를 환하게 비춰주었다. 처음 아이를 안았을 때 아이는 너무 작아서 내 품에 웅크리고 있었고 동그란 눈으로 나를 바라봤던 것이 기억난다. 정우는 마당에서 큰 소리로 외쳤다. 미숙, 내 손녀딸에게 나무 인형을 만들어줄 거야. 가지고 놀게 해줄 거야. 그는 정성스럽게 인형을 조각했고 지아가 그 선물을 꼭 끌어안고 있을 때마다 그의 얼굴에는 늘 행복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매일 오후 민주는 퇴근하고 돌아오면 가장 먼저 딸을 안아 얼굴에 입을 맞추었다. 서연은 부엌에서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다. 나는 그곳에 앉아 그들을 바라봤다. 우리 가족이 함께하는 모습을 보며 마음이 따뜻해졌다. 마치 햇살을 쬐는 것처럼. 그 시절은 우리에게 가장 행복했던 시간이었다. 단순했지만 완벽했다. 모든 것이 내 남편 정훈이 떠난 후부터 무너지기 시작했다. 갑작스러운 뇌졸중이 그를 앗아갔고 이 작은 집은 껍데기처럼 변했다. 나는 그날 의사가 내게 전화를 걸었던 것을 여전히 기억한다.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차가웠다. 미숙 여사님, 저희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저희는 무너져 내렸다. 나는 그곳에 서서 다리에 힘이 풀렸다. 정우는 침대에 움직이지 않고 그의 착한 얼굴은 이제 그림자일 뿐이었다. 한때 웃음으로 가득했던 이 집에는 이제 시계의 똑딱거리는 소리만이 남아 있었다. 마치 내 외로움을 새는 것처럼. 정훈의 죽음은 서연에게도 큰 충격을 주었다. 나는 강해지려 했었지만 서연이 집에 들어올 때마다 그의 눈에 비치던 공허한 눈빛을 보았다. 민준도 마찬가지였다. 그는 좋은 사람이었다. 성실하게 일하며 아내와 딸에게 좋은 삶을 주고 싶어 했다. 하지만
그의 사업이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했다. 친구 한 명이 그를 설득하여 유망한 사업에 투자하게 했다. 나는 그날 밤을 기억한다. 서연과 지아가 모두 잠든 후 민준과 나는 마당에 앉아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걱정이 가득했다. 어머니, 저는 제 아내와 딸이 저 때문에 고통받는 것을 원치 않아요. 그는 낮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만약 이 사업이 성공하면 서연과 지아에게 더 큰 집을 사주고 걱정 없는 삶을 살게 해줄 거예요. 아마 그는 이 가정의 기둥으로서 자신을 증명해야 한다는 압력을 느꼈을 것이다. 나는 그에게 조심하고 너무 충동적으로 행동하지 말라고 조언했다. 나는 그를 탓할 수 없었지만 내 마음은 늘 불안했다. 1년 후 모든 것이 무너졌다. 사업은 실패했고 민주는 모든 것을 잃었다. 빚이 폭풍처럼 그를 에워쌌다. 나는 민준이 변하는 것을 보았다. 낙천적이었던 남자아이가 무거운 표정을 늘 띠고 다니는 침묵하는 남자가 되었다. 한 번은 그가 마당에 앉아 멍한 눈빛과 붉어진 눈으로 담배를 피우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때 겨우 4살이었던 지아가 그에게 달려와 들고 탄 송이를 건넸다. 민주는 그저 아이를 꽉 끌어안을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나는 그의 어깨가 떨리는 것을 보았다. 채권자들이 집에 찾아오기 시작했다. 그들은 문 앞에서 소리쳤고 온 동네가 들을 수 있을 정도였다. 이웃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고 서연이 지나갈 때마다 손가락질을 했다. 나는 내 딸이 점점 더 지쳐가는 것을 보았다. 그녀는 이 가정을 지탱하려 했었고 민주는 절망에 빠져 있었다. 어느 날 저녁 민주는 서연과 나를 거실로 불렀다. 그는 그곳에 서서 주먹을 꽉 쥐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서연, 저는 당신과 지아가 저 때문에 고통받는 것을 원치 않아요. 우리는 헤어져야 할 것 같아요. 서연은 숨을 먹고 서럽게 울면서 민준을 끌어안고 남아달라고 애원했다. 가지마, 민준. 우리는 함께 이겨낼 수 있어. 하지만 민준은 고개만 저을 뿐 눈빛은 고통으로 가득했다. 나는 당신에게 어울리지 않아, 서연. 당신들을 더 이상 끌어내리고 싶지 않아. 시아는 너무 어려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이해하지 못했다. 아이는 그저 한쪽 구석에 서서 엄마가 우는 것을 지켜봤고 아빠는 여행 가방을 끌고 문으로 향했다. 나는 그곳에 서서 마음이 산산조각 났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나는 민준을 이해했다. 그에게는 떠나는 것이 서연과 지아를 빚에 시달리지 않도록 보호하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내 딸이 바닥에 쓰러져 지아를 안고 울고 있는 것을 보았을 때 나는 이 모든 것이 실수라고 소리치고 싶었다. 민주는 떠났다. 서연과 지아의 마음속 한 부분을 가지고 떠났다. 결코 채울 수 없는 공허함을 남기고 떠났다. 그날부터 채권자들은 다시는 찾아오지 않았다. 서연은 민준과의 모든 연락을 끊고 일에 모든 것을 쏟아부었다. 미친 듯이 밤낮으로 사무실에서 일했다. 마치 일만이 고통을 잊게 해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것처럼 얼마 지나지 않아 서연은 승진했고 월급도 더 많이 받게 되었다. 그녀는 지아를 데리고 아파트로 이사하기로 결정했다. 나와 정훈의 추억으로 가득했던 이 집에서 멀리 떨어진 곳으로. 나는 그녀를 지지했지만 동시에 슬픔을 감출 수 없었다. 지아를 만나는 횟수가 줄어들었다. 가끔 주말에만 아이를 데리고 와서 밤을 함께 보냈다. 그럴 때마다 나는 지아가 아빠를 그리워하는 것을 보았다. 아이는 내게 물었다. 할머니, 우리 아빠는 어디 있어요? 언제 저랑 놀러 와요? 나는 그저 아이를 안고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었다. 아빠가 바쁘지만 곧 찾아올 거라고. 민주는 그 몇 년 동안 조용히 지냈다. 밤낮으로 일하며 빚을 갚았다. 그는 자주 집에 오지 않았다. 채권자들이 서연과 지아를 방해할까봐 두려워서였다. 하지만 나는 그가 지아를 사랑하는 것을 멈춘 적이 없다는 것을 알았다. 한 번은 그가 골목 끝에 서서
서연의 집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아이가 마당에서 노는 것을 지켜보는 것을 보았다. 그는 들어오지 않고 그저 그곳에 서서 눈에는 사랑과 후회가 가득했다. 나는 그를 안으로 부르고 싶었지만 일이 더 복잡해질까봐 멈췄다. 민준이 떠난 후 몇 년 동안 나는 서연이 폭풍 속에서 자라려 애쓰는 나무처럼 힘겹게 버티는 것을 보았다. 그녀는 자신을 일에 파묻었다. 밤낮으로 건축사무소에 머물렀다. 마치 그 설계도와 계약만이 아버지와 남편을 잃은 고통을 잊게 해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것처럼. 서연은 빠르게 승진했다. 평사원에서 간부들의 유능한 조수로 중요한 프로젝트를 책임지게 되었다. 나는 그녀가 자랑스러웠지만 동시에 마음이 아팠다. 그녀는 아직 30살이 간 넘은 젊은 나이였지만 그녀의 눈에는 예전의 빛이 사라져 있었다. 나는 서연이 단순히 경력을 쌓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또한 새로운 가정을 갈망하고 있었다. 지아가 사랑 속에서 자랄 수 있는 곳. 그녀 자신도 더 이상 외롭지 않을 수 있는 곳. 나는 계속해서 자주 그녀의 집에 갔다. 서연이 늦게 귀가하는 날에는 지아를 돌보았다. 내 손녀 지아는 자랐지만 여전히 감성적인 아이였다. 나를 안고 학교에서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해주는 것을 좋아했다. 그럴 때마다 내 마음은 가벼워졌다. 하지만 서연이 너무 바빠 딸과 놀아줄 시간이 거의 없다는 것이 걱정될 수밖에 없었다. 아이가 자기 집에서 외로움을 느낄까봐 두려웠다. 나는 아이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어주고 할아버지, 정훈의 이야기를 해주며 그 부족함을 채워주려 했었다. 하지만 내 목은 늘 메었다. 그리고 준혁이 나타났다. 나는 서연이 처음 그에 대해 이야기할 때의 목소리를 여전히 기억한다. 목소리는 흥분으로 가득했다. 마치 그토록 어두운 날들을 겪은 후 마침내 한 줄기 빛을 찾은 것처럼. 회사 파티에서 그를 만났어요. 서연의 눈이 반짝이며 말했다. 준혁 씨는 성숙하고 아주 예의 바른 남자예요. 그리고 이야기도 잘 통하고요. 재무부서에서 일하는데 모두가 그를 아주 좋아해요. 나는 웃으며 그녀를 기뻐했지만 민준이 가져다준 그토록 많은 고통을 겪은 후 나는 서연이 정말 좋은 남자를 찾기를 바랄 뿐이었다. 그에게뿐만 아니라 지아에게도 좋은 남자. 시간이 흐르면서 준혁은 서연의 집에 단골 손님이 되었다. 올 때마다 신선한 과일 바구니를 가져오거나 지아에게 작은 선물들을 주었다. 막대 아이스크림, 작은 인형, 색칠 공부책 같은 것들. 나는 준혁이 지아를 어떻게 대하는지 관찰했다. 그는 늘 부드러운 목소리로 농담을 하고 아이를 웃게 만들었다. 한 번은 내가 방문했을 때 그가 마당에서 전구를 갈고 있는 것을 보았다. 땀이 이마를 흥건하게 적셨다. 그가 고개를 들어 나를 보며 웃었다. 어머님, 걱정하지 마세요. 집안의 자잘한 수리는 저한테 맡기세요. 그의 태도는 나를 어느 정도 안심시켰다. 나는 생각했다. 아마 서연은 가정을 생각하고 그녀가 마땅히 받아야 할 행복을 줄 수 있는 남자를 만났을지도 모른다고. 처음에는 지아가 준혁에게 아주 수줍어했다. 그는 늘 내 뒤에 숨었고 준혁이 선물을 줄 때도 겨우 미소를 지을 뿐이었다. 하지만 서연과 내 앞에서는 지아가 서서히 마음을 여는 듯했다. 적어도 나는 그렇게 생각했다. 한 번은 그가 한쪽 구석에 앉아 준혁이 사준 막대 아이스크림을 먹으며 웃고 있는 것을 보았다. 나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지아는 그저 시간이 필요한 것일 뿐이라고. 특히 아직 친아버지 민준을 아주 많이 그리워하고 있기 때문에. 민준이 가끔 전화해서 안부를 물을 때마다 지아는 늘 행복한 작은 새처럼 신나서 내게 이야기하곤 했다. 나는 아이에게 민준을 잊으라고 강요하고 싶지 않았지만 서연과 준혁의 결혼식은 간소했지만 아주 따뜻했다. 그날 지아가 연분홍색 원피스를 입고 작은 꽃다발을 든 채 성당에서 엄마 옆에 서 있던 것이 기억난다. 아이는 예뻤지만 눈빛에는 한 줄기 슬픔이 서려 있었다. 마치 그저 엄마를 기쁘게 해주려는 듯. 서연은 빛나는 얼굴이었다.
민준과 결혼하던 날처럼 환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나는 긴 의자에 앉아 눈물을 흘렸다. 슬퍼서가 아니라 희망으로 가득해서였다. 나는 묵묵히 기도했다. 나는 묵묵히 기도했다. 준혁, 그의 온화한 태도와 자신감 넘치는 미소는 그가 서연과 그녀의 딸에게 평화를 가져다 줄 것이라고 믿게 했다. 결혼 후 준혁은 서연의 집으로 들어왔다. 그는 부지런한 가장처럼 행동했다. 자주 지아를 학교에 데려다 주었고 우리 집에 들러 인사를 했으며 심지어 서연의 집 부엌에서 늘 삐걱거리던 나무 문도 고쳐주었다. 나는 그가 아주 세심하고 사려 깊은 것을 보았다. 나는 내가 너무 많이 걱정했다고 생각하기 시작했다. 아마 준혁은 정말 좋은 사람일지도 모른다고. 한 번은 준혁이 내게 꿀 한 병을 가져다 주었다. 고향에서 사온 것이라고 했다. 내가 꿀을 좋아하는 것을 알고 있었다며 그는 진심 어린 목소리로 내게 말했다. 미숙 어머님, 몸 조심하세요. 나는 그에게 감사하며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 하지만 서연은 점점 더 바빠졌다. 더 많은 큰 프로젝트를 맡아 새벽에 나가 밤늦게 돌아왔고 가끔은 주말에도 사무실에 머물렀다. 그리고 준혁도 업무 때문에 출장을 자주 가기 시작했고 지아를 집에 혼자 두는 일이 잦아졌다. 나는 걱정되기 시작했다. 아이가 외로움을 느낄까봐 두려웠다. 어느 날 서연이 내게 전화를 걸었다. 목소리는 아주 지쳐 보였다. 엄마, 저 일 때문에 죽을 것 같아요. 지아를 계속 돌볼 수가 없어요? 낮에 와서 돌봐주실 수 있을까요? 그녀의 목소리를 듣자마자 내 마음은 초조함으로 가득했고 안쓰럽고 슬펐다. 물론이지, 딸. 걱정 마. 내가 지아를 돌볼게. 나는 주저없이 승낙했다. 나는 서연을 사랑했지만 지아를 더 사랑했다. 10살짜리 아이는 아무리 강해도 돌봄과 사랑이 필요했다. 그날부터 우리는 새로운 습관을 만들었다. 나는 아침 일찍 서연의 집에 갔다. 지아에게 아침 식사를 준비해주고 학교에 데려다 주었다. 오후에는 아이를 데리고 집에 돌아와 밥을 해주고 학교에서 어떻게 지냈는지 물었다. 저녁에는 우리 집으로 돌아왔다. 내 마음은 지아와 함께해서 행복했지만 아이가 날마다 더 침묵하는 것을 보며 무거워졌다. 가끔 지아의 미소가 아주 억지스러운 것을 발견했다. 준혁 이야기를 할 때면 아이의 눈빛이 흔들렸다. 새아빠랑 잘 지내니? 나는 조심스러운 어조로 물으려 했었다. 지아는 그저 고개를 저으며 나지막이 말했다. 다 괜찮아요. 할머니. 내 목이 메었지만 더 캐물을 용기가 없었다. 나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아마 아이가 준혁에게 아직 익숙하지 않아서일 거라고. 특히 아직 민준을 아주 많이 그리워하고 있기 때문에. 이날 밤 진실이 밝혀진 후까지도 나는 거의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내 눈은 피곤했지만 잠은 전혀 오지 않았다. 준혁의 녹음이 끊임없이 내 머릿속을 맴돌았다. 차가운 단어 하나하나, 지아의 흐느낌 하나하나가 칼날처럼 내 심장을 찔렀다. 나는 손녀딸 옆에 누워 불안한 잠 속에서 힘겹게 버티는 그 천진난만한 얼굴을 지켜봤다. 내 심장은 공중에 매달린 듯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평소처럼 행동하려 했었다. 평소처럼 지아를 학교에 데려다 주었다. 가는 내내 아이는 말없이 그저 내 손을 꽉 잡고 있었다. 나는 아이에게 미소 지으며 모든 것이 괜찮은 척했지만 내 마음속으로는 싸움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녹음기는 내 낡은 천 가방 안에 있었다. 마치 언제든 터질 수 있는 시한폭탄처럼. 나는 지아를 교실까지 데려다 주었고 아이가 천천히 걸어 들어가는 것을 지켜봤다. 무거운 책가방 때문에 한쪽 어깨가 다른 쪽보다 더 내려가 있었다. 착하게 굴어, 아가. 나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아이에게 말했다. 지아는 고개만 끄덕일 뿐 눈빛에는 여전히 불안감이 가득했다. 나는 몸을 돌려 떠났다. 마음이 산산조각 났다. 나는 오늘 서연과 반드시 맞서기로 맹세했다. 비록 그것이 우리 가정을 파괴하는 것을 의미하더라도 말이다.
서연은 아주 늦게까지 집에 돌아오지 않았다. 나는 평소 같으면 집에 돌아갔을 시간이었지만 남기로 결정했다. 나는 식탁 옆에 앉아 편 가방을 꽉 쥐고 있었다. 마음속에서는 분노가 활을 타올랐지만 침착함을 유지하려 했었다. 서연이 들어왔을 때 나는 그녀의 지친 얼굴과 깊은 다크서클을 보았다. 그녀는 서둘러 하이힐을 벗고 핸드백을 소파에 던졌다. 엄마, 아직 안 가셨어요? 그녀는 놀란 목소리로 물었지만 피곤함을 감추지는 못했다. 나는 즉시 대답하지 않고 그저 일어서서 의자를 가리키며 앉으라고 했다. 서연, 너와 이야기할 것이 있어. 지아는 내 옆에 앉아 말없이 고개를 숙이고 책가방을 안고 있었다. 나는 찬 가방에서 녹음기를 꺼내 식탁 위에 놓았다. 떨리는 손으로 재생 버튼을 눌렀다. 윙윙거리는 소리 후 준혁의 차갑고 소름 끼치는 목소리가 들렸다. 지아야. 나왔어. 녹음 속 지아는 흐느끼며 대답했다. 아빠 안 돼요. 무서워요. 이어서 준혁의 위협적인 목소리가 들렸다. 네가 엄마한테 말하면 엄마는 너를 버릴 거야. 이건 우리만의 비밀이야. 단어 하나하나가 칼날처럼 나를 찔렀을 뿐만 아니라 서연도 숨을 멎는 것을 보았다. 눈이 커지고 식탁 모서리를 꽉 움켜쥐었다. 하지만 이어서 그녀는 믿고 싶지 않은 듯 눈살을 찌푸리며 무시하듯 손을 흔들었다. 이럴 리가 없어. 다 조작된 거야. 지아야, 너 새아빠가 싫어서 이런 걸 꾸며낸 거지. 그녀의 목소리는 아주 엄격했다. 마치 눈앞의 사실을 부정하려는 듯. 나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그녀를 바라봤다. 서연, 나는 말했다. 아이는 10살짜리 아이야. 어떻게 이런 일을 꾸며낼 수 있겠니? 나는 떨리는 손으로 녹음기를 가리켰다. 피가 끓어오르는 것 같았다. 서연의 얼굴이 붉어졌다. 그녀는 벌떡 일어나 소리쳤다. 그럼 엄마는 말해봐. 아이가 어떻게 1억을 녹음할 줄 알아요? 지아는 늘 민준 아빠한테 가고 싶어 했어요. 분명 민준 아빠가 시킨 거였어요. 나는 숨을 먹고 그녀에게 물었다. 민준이가 준혁이에 대해 뭐라고 말했는데. 서연은 화난 목소리로 내게 말했다. 준혁이 집에 오기 시작한 이후로 민준이 전화해서 준혁의 전 직장 동료가 그에게 준혁이 좋은 사람이 아니며 과거가 복잡하다고 경고했다고. 민준 아빠는 제가 새로운 행복을 찾은 것을 질투했어요. 서연은 소리쳤다. 그는 제 가정을 파괴하고 싶어서 지아를 이용한 거예요. 나는 분노를 억누르고 지아를 돌아봤다. 아이는 떨고 있었고 두 눈은 눈물로 가득했으며 작은 손은 내 팔을 꽉 움켜쥐고 있었다. 제가 할머니한테 말했잖아요. 지아는 흐느끼며 끊기며 말했다. 제가 엄마한테 여러 번 말했지만 엄마는 절대로 믿어주지 않았어요. 아이의 울음소리가 내 마음에 갈기갈기 찢어 놓았다. 나는 아이를 꽉 끌어안았다. 작은 몸이 내 품에서 떨리는 것을 느꼈다. 두려워하지 마, 아가. 할머니가 여기 있어. 나는 나지막이 말했다. 하지만 내 눈은 여전히 서연을 응시하고 있었다. 내 시선으로 그녀의 맹목을 꿰뚫어버리고 싶었다. 서연은 벌떡 일어섰다. 두 손은 떨리고 지아를 가리켰다. 마치 아이가 범인이라도 되는 듯. 분명 민준 아빠가 그랬어요. 늘 저를 미워하게 만들고 준혁 아빠를 미워하게 만들고 싶어 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다. 마치 스스로를 설득하려는 듯.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나는 식탁을 세게 내리치며 소리쳤다. 서연, 너는 너무 맹목적이야. 네 딸이 고통받는 것을 보지 못하니? 내리치는 소리가 방 안을 울렸고 공기는 무겁고 숨쉬기 힘들게 변했다. 지하의 낮은 흐릿기만이 남았다. 희미했지만 날카로운, 마치 도움을 요청하는 소리 같았다. 나는 아이를 꽉 끌어안고 서연의 눈을 응시했다. 거대한 분노를 느꼈지만 동시에 깊은 고통도 느꼈지만 서연, 내 딸,
내가 평생 키우고 사랑했던 사람이 이제 자기 딸보다 한 남자를 믿는 것을 선택하다니. 서연, 잘 들어. 나는 낮고 단호한 목소리로 그녀에게 말했다. 이건 조작된 게 아니야. 이건 사실이야. 이건 지아의 고통이야. 네가 아이를 믿지 않는다면 내가 직접 아이를 보호할 거야. 나는 지아의 손을 꽉 잡았다. 아이의 미약한 체온이 느껴졌다. 이것이 나에게 아이를 단 1초도 더 혼자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일깨워주었다. 서연의 집 부엌 공기는 무거워졌다. 마치 격렬한 싸움 후에 정체된 공기처럼. 서연은 팔짱을 낀 채 서 있었다. 얼굴은 새빨갛게 변했고 숨은 가빴다. 마치 분노나 혼란을 더 이상 억누르지 못하는 듯. 나는 여전히 지아 옆에 앉아 아이의 등을 살며시 토닥였다. 작은 몸이 여전히 내 손 아래에서 떨리는 것을 느꼈다. 지아의 흐느낌은 칼날처럼 내 마음을 아프게 했다. 나를 슬프게 하고 동시에 화나게 만들었다. 나는 깊이 숨을 들이쉬고 지아의 퉁퉁 부은 눈을 바라봤다. 최대한 부드럽게 물었다. 아가, 이 녹음기는 어디서 난 거니? 할머니는 알아야 해. 너를 의심해서가 아니라 모든 것을 명확히 하고 모든 진실을 파악하기 위해서야. 지아는 망설였다. 작은 손은 책가방 끈을 만지작거렸고 고개를 숙였다. 갑자기 아이는 더 서럽게 울기 시작했다. 울음소리가 조용한 부엌을 울렸다. 마치 모든 것이 산산조각 나는 것처럼. 할머니, 아이는 끊김에 울었다. 몇 주 전에 아빠를 만났을 때 제가 울고 있었어요. 새아빠가 저한테 잘해주지 않는다고, 너무 무섭다고 겨우 말했어요. 아빠는 더 이상 묻지 않고 그저 이 작은 걸 저한테 줬어요. 만약 제가 위험하다고 느끼면 빨간 버튼을 누르라고 했어요. 지아의 말은 내게 강력한 충격으로 다가왔다. 나는 숨을 먹고 여전히 아이를 안고 있었지만 내 머릿속은 혼란스러웠다. 민준,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 그토록 많은 고통을 감수하며 그들 곁을 떠났던 그 아버지가 딸에게 스스로를 방어할 도구를 주다니. 나는 고통과 감사함이 뒤섞인 감정을 느꼈다. 민준은 더 이상 그들과 함께하지 않지만 여전히 딸을 보호할 방법을 찾고 있었다. 하지만 내가 미쳐 아무 말도 하기도 전에 서연이 날카로운 목소리로 내 말을 끊었다. 마치 모든 분노를 쏟아내려는 듯. 봐요. 민준 아빠가 이 모든 것을 꾸며낸 거예요. 이 집을 망치고 싶어 해요. 서연의 눈은 분노로 가득했고 지아를 가리켰다. 마치 아이가 주범이라도 되는 듯. 지아는 겁에 질려 내 옷을 꽉 움켜쥐고 필사적으로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아빠가 저한테 아무것도 꾸며내라고 하지 않았어요. 아이는 울면서 목이 쉬어버린 채 말했다. 저는 그저 녹음한 것뿐이에요. 새아빠가 더 이상 저한테 그렇게 하는 걸 원치 않아요. 너무 무서워요. 할머니. 할머니. 소리는 애원처럼 들려왔고 나는 더 이상 눈물을 참을 수 없었다. 나는 아이를 더 꽉 끌어안았다. 작은 몸이 내 품에서 떨리는 것을 느꼈다. 두려워하지 마. 지아야.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나지막이 말했다. 할머니는 너를 믿어. 아무도 너를 다시 해치게 두지 않을 거야. 나는 서연을 돌아봤다. 내 마음속 분노가 불꽃처럼 폭발했다. 서연, 녹음기에 녹음된 것을 듣지 못했니? 나는 식탁 위에 작은 녹음기를 가리키며 거의 소리쳤다. 이 아이는 울고 있어. 어떤 아이가 이렇게 연기를 잘할 수 있겠니? 네 생각에 지아, 10살짜리 아이가 준혁을 해치기 위해 이렇게 끔찍한 일을 꾸며낼 수 있을 것 같아? 내 목소리는 갈라졌다. 내 마음 깊은 곳에서 찢어져 나오는 분노와 고통 때문이었다. 나는 믿을 수 없었다. 서연, 내 딸이 자신의 살과 키보다 한 남자의 편을 들다니. 서연은 식탁 모서리를 꽉 움켜쥐었다. 손톱이 나무에 깊이 박혀 소리를 냈다. 그녀는 지아를 바라봤다. 눈은 흔들렸지만 입술은 여전히 고집스러웠다. 이 모든 것은 민준 아빠의 잘못이에요. 분명 그가 이렇게 말하라고 가르쳤을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다. 마치 나를 설득하려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설득하려는 듯. 나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그녀의 맹목에 고개를 저었다. 서연, 너는 스스로를 속이고 있어. 나는 낮고 날카로운 목소리로 그녀에게 말했다. 아이의 얼굴에 있는 고통을 보지 못하니? 녹음 속 울음소리를 듣지 못하니? 그건 연기가 아니야. 그건 사실이야. 지아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아이는 벌떡 일어나 절망적으로 소리쳤다. 목소리는 쉬어 있었다. 엄마는 절대로 저를 믿어주지 않았어요. 제가 여러 번 말했지만 엄마는 새아빠만 믿어요. 엄마는 절대로 저를 믿어준 적이 없어요. 아이의 말은 비수처럼 서연뿐만 아니라 나에게도 꽂혔다. 아이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떨고 있었고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다. 갑자기 아이는 내 품에 쓰러졌다. 마치 모든 기운을 소진한 듯 나는 겁에 질려 아이를 꽉 끌어안고 살며시 흔들었다. 지아야, 내 아가, 일어나. 내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고 공포가 목구멍까지 치밀어 올랐다. 서연은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두 손을 떨며 몇 걸음 뒤로 물러났다. 마치 따귀를 맞은 듯 그녀는 지아를 바라봤다가 나를 바라봤다가 나를 바라봤다가 눈은 붉었지만 여전히 고집스러웠다. 저는 모르겠어요. 그녀는 더듬거리며 말했다. 목소리는 갈피를 잃었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그녀의 말을 들을 인내심이 없었다. 너는 뭘 모르니? 나는 그녀에게 소리쳤다. 내 목소리가 부엌에 울렸다. 네 딸이 고통받고 있다는 것을 모르니? 너는 준혁을 믿는 것을 선택했고 네 자존심을 선택했고 지아의 애원을 듣는 것을 거부했어. 나는 아이를 꽉 끌어안았다. 아이의 미약한 숨결이 느껴졌다. 내 마음이 찢어졌다. 나는 재빨리 지아를 소파에 눕히고 젖은 수건을 가져와 아이의 얼굴을 닦아주었다. 그리고 내 가방에서 낡은 알코올 한 병을 찾아 아이의 관자놀이를 문질렀다. 독한 냄새가 퍼졌다. 나는 그저 아이가 깨어나기를 바랄 뿐이었다. 잠시 후 아이의 눈꺼풀이 움직이더니 눈을 떴다. 하지만 눈빛은 여전히 공포로 가득했다. 마치 악몽이 아직 아이를 놓아주지 않은 듯. 할머니, 아이는 미약한 목소리로 말하며 내 옷을 잡았다. 나는 아이를 안고 목소리를 부드럽게 하려 했었다. 할머니가 여기 있어. 아가, 두려워하지 마. 나는 서연을 돌아봤다. 내 딸, 그곳에 참백한 얼굴로 두 손을 떨며 서 있는 그녀를. 네가 지아를 보호하지 않는다면, 내가 보호하지 않는다면, 내가 보호할 거야. 나는 분노에 찬 목소리로 그녀에게 말했다. 너는 더 이상 아이의 엄마가 될 자격이 없어. 내 말은 칼날처럼 날카롭고 무자비했다. 나는 서연을 상처 입히고 싶지 않았지만 내 품에서 떨고 있는 지아를 보니 그녀의 맹목을 용서할 수 없었다. 서연은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지만 여전히 고집스러웠다. 엄마,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저는 그저 창피를 당하고 싶지 않았어요. 다른 사람들이 험담하는 것을 원치 않았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다. 마치 내가 그녀를 이해해주기를 애원하는 듯. 나는 쇠처럼 단단한 목소리로 그녀의 말을 끊었다. 창피? 네 자존심이 네 딸의 생명과 명예보다 중요하니? 나는 떨리는 손으로 지아를 가리켰다. 아이가 너에게 애원했고 여러 번 말했지만 너는 준혁을 믿는 것을 선택했고 너의 거짓된 행복을 선택했고 네 살과 피를 버렸어. 나는 걸 소리쳤다. 더 이상 나 자신을 억누를 수 없었다. 나는 정훈을 잃었고 우리 가정의 행복을 잃었고 나는 지아가 단 1초도 더 고통받게 둘 수 없었다. 나는 주저없이 휴대폰을 꺼내 민준의 번호를 눌렀다. 그의 목소리가 저편에서 들려왔다. 어머니, 무슨 일이에요? 갑자기 전화는 왜 하셨어요? 나는 깊이 숨을 들이쉬고 목소리를 침착하게 하려 했었다. 지금 당장 서연의 집으로 와줘.
지아에게 아주 심각한 일이 생겼어. 나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전화를 끊자 가슴에 덩어리가 느껴졌다. 민준, 비록 그가 떠났지만 나는 그가 딸에게 위험이 닥쳤다는 것을 들으면 주저없이 달려올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2시간도 채 되지 않아 민준이 문 앞에 나타났다. 내가 마지막으로 봤을 때보다 조금 말랐고 머리카락은 흐트러져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단호했다. 마치 무엇이든 맞설 준비가 된 것처럼. 그는 팔 아래에 서류 가방 하나를 끼고 있었지만 내 시선을 가장 사로잡은 것은 그가 억누르고 있는 불안감이었다. 마치 이미 끔찍한 일을 감지한 듯 서연은 민준을 보자마자 화난 목소리로 그에게 소리쳤다. 당신 여기 왜 왔어요? 이제 당신과 상관없는 일이에요. 그녀는 그의 앞에 서서 마치 자신의 영역을 지키려는 듯했다. 민준은 단호하게 서서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한마디 한마디 말했다. 지아는 내 딸이야. 나는 아이를 보호할 권리가 있어. 나는 한 번의 실수를 저질러 아이의 손을 놓았지만 내 딸이 보호할 권리가 있어. 나는 한 번의 실수를 저질러 아이의 손을 놓았지만 내 딸이 도움이 필요할 때 절대로 아이를 외면하지 않을 거야. 지아는 서럽게 울면서 내 품에서 벗어나 민준에게 달려가 얼굴을 그의 가슴에 파묻었다. 흐느끼며 말했다. 아빠, 저 아빠랑 가고 싶어요. 저 더 이상 이 집에 있고 싶지 않아요. 엄마가 쉬어요. 새아빠가 쉬어요. 아이의 울음소리가 방 전체를 가득 채웠고 공기 속 고요함을 깨뜨렸다. 민주는 아이를 꽉 끌어안고 머리카락을 쓰다듬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아빠가 여기 있어, 지아야. 나는 그곳에 서서 눈물을 흘렸다. 지아가 피난처를 찾은 것을 보고 한 줄기 안도감을 느꼈지만 동시에 내 가족이 다시 산산조각 나는 것에 마음이 아팠다. 민주는 고개를 들어 혼란스러운 듯 나를 바라봤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묵묵히 녹음기를 꺼내 재생 버튼을 눌렀다. 준혁의 목소리가 방 안에 울려 퍼졌다. 준혁의 목소리가 다낭 안에 울려 퍼졌다. 차갑고 소름 끼치는 단어 하나하나가 칼날 같았다. 민준의 얼굴은 혼란에서 공포로, 그리고 마침내 분노로 빠르게 탔다. 내가 실패했을지는 몰라도 서연, 나는 절대로 지아를 버린 적이 없어. 그런데 당신은 아이를 악마에게 맡겼어. 민준의 말은 따기처럼 서연의 얼굴에 정통으로 날아갔다. 지아는 민준에게서 떨어져 그곳에 서서 붉어진 눈으로 엄마를 죽일 듯이 노려봤다. 아이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원망으로 가득했다. 엄마, 제가 오랫동안 참았어요.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었어요. 여러 번 그랬어요. 엄마가 집에 없을 때 저랑 그 사람밖에 없었어요. 너무 무서웠어요. 제가 엄마한테 말했고 믿어달라고 빌었지만 엄마는 저를 야단치고 제가 이야기를 지어낸다고 했어요. 새아빠가 쉬어서 거짓말한다고 했어요. 엄마가 그럴 때마다 저는 아무도 저를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았어요. 지아의 말은 홍수처럼 모든 것을 휩쓸었다. 나는 두 팔로 아이를 감싸 안았고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다. 내 고통을 억제할 수 없었다. 민주는 아이의 손을 꽉 잡았다. 그의 눈도 붉어져 있었다. 마치 당장이라도 나가 준혁을 찾아갈 충동을 억누르는 듯. 서연은 떨고 있었다. 눈물이 끊임없이 흘러내렸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다. 그녀는 지아를 바라봤다가 나를 바라보며 더듬거렸다. 이럴 리가 없어. 저는 나쁜 엄마예요. 그녀의 목소리는 갈라졌다. 마침내 그녀의 맹목이 무너진 듯 나는 그녀 앞에 서서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단호하게 말했다. 너는 네 딸보다 한 남자를 믿는 것을 선택했어. 이것이 가장 큰 죄악이야. 만약 오늘 네가 지아의 편에 서지 않는다면 오늘부터 너는 더 이상 내 딸도 아니야. 내 말은 도끼처럼 무정하고 날카로웠지만 나는 후회하지 않았다. 나는 너무 많은 것을 잃었고 지아가 단 1초도 더 고통받게 둘 수 없었다. 서연은 무너져 내렸다. 바닥에 쓰러져 얼굴을 두 손으로 가리고 울었다. 엄마, 저를 용서해 주세요. 저는 몰랐어요. 그녀는 흐느꼈다.
하지만 나는 그저 지아를 안고 그곳에 서 있었다. 마음이 무거웠다. 민주는 지아를 안고 아이의 귀에 몇 마디를 속삭였다. 나는 말없이 지켜봤다. 나는 말없이 지켜봤다. 진실은 더 이상 부정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고, 서연의 울음소리, 민준의 낮은 속삭임, 그리고 내 심장이 낮은 속삭임. 나는 일어서서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는 지금 당장 지아를 병원에 데려가야 해. 아이는 검사를 받아야 해. 민주는 고개를 끄덕이고 즉시 지아를 안아들었다. 눈에는 결의가 가득했다. 서연은 창백한 얼굴로 그저 후회로 가득 찬 그림자처럼 우리 뒤를 묵묵히 따랐다.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가는 길은 영원처럼 느껴졌다. 지아는 민준의 품에 웅크리고 있었고 두 눈은 꽉 감겨 있었으며 작은 손은 아빠의 셔츠를 꽉 움켜쥐고 있었다. 나는 아이 옆에 앉아 침착함을 유지하려 했었지만 내 심장은 꽉 움켜쥐는 듯했다. 서연은 앞좌석에 앉아 말없이 두 손을 꽉 쥐고 창밖을 멍하니 바라봤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지만 분위기는 너무 무거워서 질식할 것 같았다. 나는 그저 지아를 안고 모든 것이 괜찮아질 것이라고 말해주고 싶었지만 위로의 말만으로는 아이가 겪은 고통을 치료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소아과 응급실에서 젊은 의사 한 명이 우리를 맞이했다. 그는 온화한 얼굴에 부드럽게 말했지만 아주 전문적이었다. 이 작은 아가씨는 어떻게 되셨나요? 그는 물으며 노트를 작성하고 지아를 관찰했다. 아이는 민준 뒤에 숨어 주위를 둘러보려 하지 않았다. 마치 누구라도 자신을 만질까봐 두려워하는 듯. 나는 아이 옆에 앉아 등을 살며시 토닥이며 나지막이 말했다. 할머니가 여기 있어, 지아야. 두려워하지 마. 하지만 아이의 공포에 찬 눈을 볼 때마다 내 심장이 죄어들었다. 의사는 아이를 세심하게 검사하고 몇 가지 질문을 했지만 아이는 그저 입술을 굳게 다물고 고개를 저을 뿐이었다. 나는 민준이 주먹을 꽉 쥐고 있는 것을 보았다. 분노를 억누르는 듯. 잠시 후 의사가 민준과 나를 복도로 불렀다. 서연은 의자에 앉아 얼굴을 두 손으로 가린 채 어깨를 떨고 있었다. 이 아이는 신체적인 치매의 흔적이 있습니다. 의사는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다. 게다가 심한 심리적 트라우마 상태입니다. 신체적, 심리적으로 장기적인 치료가 필요합니다. 그의 말은 내 최악의 두려움을 확인시켜주는 칼날 같았다. 다리에 힘이 풀리는 것을 느꼈지만 민준이 나를 붙잡았다. 그의 눈은 붉었지만 눈빛은 단호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가 방으로 돌아왔을 때 서연은 벌떡 일어나 서럽게 울었다. 세상에, 지아야. 그녀는 중얼거렸다. 마침내 그녀의 맹목이 무너진 듯.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그녀를 바라봤다. 마음속에는 분노와 연민이 뒤섞여 있었다. 의사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세부 사항을 몇 가지 더 물었다. 나는 주저없이 녹음기를 꺼내 그에게 건넸다. 이것 좀 들어주세요.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준혁의 차갑고 소름 끼치는 목소리가 들리자 의사는 눈살을 찌푸렸다. 얼굴은 점점 더 굳어졌다. 녹음이 끝나자 그는 우리를 바라보며 진지하게 말했다. 이건 아주 심각한 일입니다. 즉시 경찰에 신고하시기를 권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생각하지 않고 병원 근처 경찰서를 향했다. 검찰청의 분위기는 엄숙했고 낡은 커피와 종이 냄새가 진동했다. 여경 한 명이 지아와 사회복지사를 데리고 별도의 방으로 들어갔다. 아이를 진정시키고 이야기하기 위해서였다. 지아는 들어가기 전에 내 손을 꽉 잡았다. 눈빛은 내가 떠나지 말아달라고 애원하는 듯했다. 할머니는 여기 계속 있을 거야, 지아야. 하지만 문이 닫히자 내 심장이 뒤틀리는 것 같았다. 민준, 서연, 그리고 나는 차례로 진술을 했다. 나는 모든 것을 이야기했다.
지아가 붉어진 눈으로 돌아온 순간부터 그 끔찍한 녹음까지. 민주는 분노에 찬 목소리로 자신이 지아에게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녹음기를 주었다고 덧붙였다. 서연은 가만히 앉아 있다가 질문을 받으면 고개만 끄덕일 뿐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다. 녹음이 증거로 재생되자 경찰관들은 모두 엄숙하게 서로를 바라봤다. 키 크고 건장한 지휘관 한 명이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는 즉시 조치를 취할 겁니다. 이 사람은 너무 위험해요. 단 하루도 더 자유롭게 다닐 수 없습니다. 그의 말은 한 줄기 희망의 빛 같았지만 나를 오싹하게 만들기도 했다. 준혁, 내가 한때 믿었던 남자, 이제 예측할 수 없는 위험한 인물이었다. 이 말을 듣자 서연은 의자에 쓰러져 얼굴을 두 손으로 가리고 나지막이 말했다. 세상에, 제가 어떻게 이렇게 맹목적이었을까요? 그녀는 울었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그녀를 위로할 기운이 없었다. 나는 그저 지어되기를 바랄 뿐이었다. 경찰은 준혁이 출장에서 돌아오는 당일 밤 공항에서 그를 체포할 계획이었다. 그들은 또한 서연의 집 밖에 경찰차 한 대를 배치하여 그가 갑자기 나타나는 것에 대비했다. 밤이 깊어졌다. 우리는 우리 집으로 돌아왔다. 지아는 우리 집 소파에서 잠들어 있었고 이마에는 여전히 식은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다. 나는 아이에게 담요를 덮어주고 붉어진 눈으로 아이 옆에 앉았다. 아이가 너무 마르고 연약해 보여 눈물을 참을 수 없었다. 너는 이런 일을 겪어서는 안 됐어. 나는 나지막이 말하며 아이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었다. 민주는 한쪽 구석에 앉아 단 1초도 지아에게서 눈을 떼지 않았다. 마치 한 발짝이라도 한눈을 팔면 아이가 사라질까봐 두려워하는 듯. 서연은 말없이 부엌으로 가서 설거지를 했지만 나는 그녀의 마음이 콩밭에 가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슬픔이 가득했고 접시를 잡은 손은 떨렸다. 마침내 그녀는 나를 돌아보 말해주고 싶었지만 네 사과는 지아에게 해야 했다. 마침내 그녀는 나를 돌아보며 나지막이 말했다. 엄마, 죄송해요. 나에게가 아니라 나는 내 고통을 감출 수 없는 엄격한 어조로 대답했다. 서연은 고개를 숙였다. 눈물이 바닥에 떨어졌다. 나는 그녀가 깊이 후회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지아의 마음속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을 것이라는 것도 알았다. 거의 밤 11시가 되어 내 전화가 울렸다. 저편에서 낮고 분명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미순 여사님, 저희가 공항에서 준혁을 체포했습니다. 나는 한숨을 쉬었지만 내 심장은 여전히 격렬하게 뛰고 있었다. 마치 악몽에서 깨어난 듯. 나는 전화를 끊고 지아를 바라봤다. 아이는 우리 집 소파에서 깊이 잠들어 있었다. 작은 얼굴에는 여전히 식은땀이 살짝 맺혀 있었다. 나는 아이에게 담요를 잘 덮어주고 아이 옆에 앉았다. 마음속에는 안도감과 무거움이 뒤섞여 초조했다. 정의는 곧 찾아오겠지만 지아의 마음속 상처는 판결문만으로는 치유될 수 없을 것이다. 다음 날 아침 준혁에 대한 뉴스는 들불처럼 퍼져나갔다. 아침 뉴스에서는 그의 사진이 방송되었다. 수갑을 찬 채 고개를 숙이고 머리카락은 흐트러져 있었다. 내가 한때 알았던 그 온화한 모습은 사라져 있었다. 소셜미디어는 분노에 찬 게시물과 지아를 위한 정의를 요구하는 댓글로 넘쳐났다. 신문은 그를 정장 악마라고 불렀다. 단어 하나하나가 내가 한때 그에게 가졌던 신뢰를 꿰뚫는 칼날 같았다. 나는 TV 앞에 앉아 주먹을 쥐고 있었다. 마음속에는 만족감과 쓰라림이 뒤섞여 있었다. 준혁이 도망칠 수 없다는 것에 만족했지만 지아가 겪었던 모든 일에 대한 고통과 쓰라림이 있었다. 첫 재판일은 회오리 바람처럼 다가왔다. 나는 맨 앞줄에 앉아 있었다. 준혁이 들어왔을 때 내 심장이 죄어들었다. 그는 주황색 죄수복을 입고 있었고 머리카락은 헝클어져 있었으며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마치 모든 사람의 시선을 피하려는 듯. 서연에게 좋은 남편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남자는 이제 유죄의 그림자에 불과했다.
서연은 내 옆에 앉아 고개를 들지 못하고 두 손을 꽉 쥐고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다. 화가 나서가 아니라 내 감정이 나를 흔들게 하고 싶지 않아서였다. 다행히 법원은 지아가 직접 증언할 필요가 없도록 허락했다. 대신 녹음과 의사의 보고서가 법정에 제출되었다. 준혁의 차갑고 소름 끼치는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지자 모두가 숨을 멎었다. 나는 사람들의 수군거림, 분노에 찬 한숨 소리를 들었다. 의사의 보고서는 지아의 신체적, 심리적 상태를 상세히 묘사했고 나는 울음을 터뜨리지 않게 울었다. 서연은 자신의 맹목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 있다는 것을 알지만 서연은 자신을 통제할 수 없어 사롭게 울었지만 나는 그저 그녀의 손을 꽉 잡고 아는 그저 그녀의 손을 꽉지만 법원이 아주 주명을 선고했을 때 법정 전체에 박수갈채가 터져 나왔다. 준혁은 유죄를 선고받았다. 나는 정의가 구현되었다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그가 법정 밖으로 끌려나갈 때 밖의 군중은 그에게 계란, 썩은 채소, 심지어 쓰레기까지 던졌다. 그들은 증오에 찬 목소리로 소리쳤다. 네가 한 짓에 대한 대가를 적었다. 네가 한 짓에 대한 대가를 치러라. 악마. 나는 그곳에 서서 이 장면을 지켜봤다. 마음속에는 만족감과 슬퍼봤다. 판결 후 서연은 여론의 중심이 되었다. 신문은 그녀를 맹목적인 엄마라고 불렀고 이웃들은 수군거렸으며 심지어 길에서 그녀를 피하기도 했다. 한 번은 내가 수십 년 된 이웃 미선 이모님이 다른 사람에게 나지막이 말하는 것을 들었다. 어떻게 엄마가 자기 딸을 믿지 않고 이렇게 고통받게 할 수 있어? 나는 서연을 변호하고 싶었다. 그녀도 자신의 맹목의 희생자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입이 떨어지지만 엄마, 저는 마땅히 이런 벌을 받아야 해요. 그녀는 한 번은 증오에 찬 목소리로 내게 말했다. 나는 그저 고개를 끄덕일 뿐 대답하지 않았다. 오직 시간과 그녀의 행동만이 그녀의 잘못을 보상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다. 지아는 나와 함께 살게 되었다. 내 작은 집은 정훈이 세상을 떠난 후 늘 텅 비어 있었는데 이제 다시 아이의 목소리로 채워졌다. 나는 아이에게 안전한 공간을 만들어주려 했었다. 아이가 두려움 없이 웃을 수 있는 곳. 얼마 지나지 않아 한 심리치료사가 나에게 연락했다. 지아의 이야기에 감동하여 무료로 도와주겠다고 자청했다. 이 아이는 치유가 필요합니다. 그는 따뜻한 목소리로 내게 말했다. 나는 즉시 승낙했고 세상에 아직도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좋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에 감사했다. 지아는 서서히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아이는 학교로 돌아갔고 나는 아이의 미소가 돌아오는 것을 보았다. 비록 여전히 약간 연약했지만 아이의 선생님과 친구들은 모두 아이에게 잘해주었다. 그들은 아이를 격려했고 직접 만든 종이꽃을 주었다. 꽃에는 지아야, 너는 강해 또는 힘내. 우리는 모두 네 편이야와 같은 간단한 메시지가 적혀 있었다. 지아가 이 꽃들을 가지고 집에 올 때마다 아이의 눈이 반짝이는 것을 보았다. 마치 작은 햇살 한 줄기가 아이의 마음에 쏟아지는 것처럼. 민주는 모든 빚을 갚은 후 자주 지아를 찾아왔다. 그는 아이를 공원에 데려갔고 우리는 함께 소박하지만 웃음으로 가득한 식사를 했다. 지아는 예전처럼 아빠에게 달라붙어 학교에서 있었던 일들을 신나게 이야기했다. 새로운 선생님이나 옆자리에 앉은 남자아이에 대해 그들이 함께 있는 것을 보며 내 마음은 위로를 받았다. 마치 과거의 행복한 한 조각이 돌아오는 것처럼. 민준도 변했다. 그는 더 이상 예전에 침묵하고 후회로 가득했던 남자가 아니었다. 어머니, 저는 다시는 지아를 고통받게 하지 않을 거예요. 그는 한 번은 단호한 목소리로 내게 말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가 과거의 잘못을 만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서연은 이제 혼자 살았다. 묵묵히 출근하고 주말에는 지아를 보러 왔다. 그녀는 인내심을 배웠고 예전처럼 고집스럽지 않았다. 하지만 지아는 여전히 거리를 두었다.
엄마를 볼 때마다 아이의 눈빛에는 늘 약간의 거리가 있었다. 한 번은 서연이 아이가 가장 좋아하는 케이크를 가져왔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이거 엄마가 너를 위해 만들었어. 먹어볼래? 지아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웃지 않고 그저 천천히 한 조각을 먹었다. 나는 아이의 마음속 상처가 쉽게 아물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어느 오후 나는 마당에 앉아 지아가 작은 새 몇 마리를 쫓아다니는 것을 지켜봤다. 아이의 맑은 웃음소리가 해질녘의 작은 종소리 같았다. 나는 거대한 평온함을 느꼈지만 우리 아이들의 목소리를 믿을 때에만 그들을 진정으로 어둠에서 구할 수 있다는 것을 스스로에게 상기시켰다. 나는 거의 지아를 잃을 뻔했다. 아이가 아무도 들어주지 않는 고통 속에 잠기도록 거의 내버려둘 뻔했다. 하지만 이제 아이가 웃는 것을 보니 알았다. 나는 아이에게, 정훈에게, 그리고 나 자신에게 한이도록 건히 알았다. 앞으로 갈 길이 멀지만 나는 언제나 이곳에서 지아를 보호하고 아이가 삶의 햇살을 다시 찾을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나는 이 모든 것을 겪었다. 고통에서 분노로, 그리고 이제 돌이켜보면 모두에게 한 가지를 말해주고 싶을 뿐이다. 아이들의 목소리를 결코 과소평가하지 마라. 그들의 두려움, 눈물, 그리고 애원은 어른들을 화나게 하려고 꾸며낸 것이 결코 아니다. 나는 내 손녀가 마땅히 보호해야 할 것이다. 나는 내 손녀가 마땅히 보호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내 딸은 후회해야 할 것이다. 남은 생을 보내야 할 것이다. 하지만 결국 정의는 찾아왔고 새아빠로 위장했고 새아빠로 위장한 결국 정의는 찾아왔고 나는 이 이야기를 통해 진정한 사랑은 자존심이나 명성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안전과 존엄성을 보호하는 것임을 전하고 싶다. 특히 아이들을, 그리고 준혁처럼 악한 마음을 품은 사람들에게는 사회의 엄중한 처벌과 모든 사람들의 영원한 침 뱉음만이 유일한 결말이다. 방금 들으신 이 이야기는 당사자들의 신분을 보호하기 위해 인물 이름과 장소가 수정되었습니다. 저희는 이 이야기를 판단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이야기를 듣는 누군가가 멈춰서서 생각하기를 바라며 들려드립니다. 얼마나 많은 어머니들이 자신의 집에서 묵묵히 고통받고 있을까요? 저는 정말 당신에게 묻고 싶습니다. 만약 당신이 제 입장이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침묵을 선택했을까요? 아니면 용감하게 모든 것에 맞서 자신의 목소리를 되찾았을까요? 저는 당신의 생각을 알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이야기는 다른 사람의 길을 밝힐 수 있는 촛불과 같기 때문입니다. 하느님의 가호가 있기를. 저는 용기가 우리를 더 나은 날들로 이끌 것이라고 굳게 믿습니다. 이 영상 마지막에는 채널에서 가장 인기 있는 2가지 이야기가 남아 있습니다. 그 이야기들이 당신에게 깊은 경험을 선사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 순간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